사실상 특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의 문제점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고부 봉기가 통합농민혁명에 포함되어야 되느냐,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하고, 두 번째로 이른바 2차 봉기가 독립운동에 해당되는 거냐, 독립운동가로서 소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고부 봉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서 통합농민혁명 참여자의 고부 농민 봉기 참여자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자 해석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특별법에는 이른바 1894년에 3월에 1차 봉기를 시발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부 봉기는 1894년 음력으로 1월달, 양력으로는 2월달에 발생했기 때문에 문자 해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통합농민혁명은 고부 봉기가 시발점이고, 본 특별법은 옥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부 봉기는 특별법 목적에도 포함하니까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의견입니다. 121쪽으로 넘어가서요. 국가유공자법과 독립유공자법의 연역 입법 취지는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12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로 2항의 독립유공자법의 입법 취지는 우리 헌법은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가의 우선적 보호 이념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이 법, 즉 독립유공자법에 의한 보상은 1차적으로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국가보훈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2차적으로는 사회보장적 성격을 띈 것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특별법의 연역 및 입법 취지에 관해서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쭉 자료를 참고하시고요. 1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법은 국회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통합농민 사건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적 평가와 학계의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통합농민혁명이라 명명하면서 그 사건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요. 125쪽의 중간 부분에 이와 같은 명예의 회복은 후순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정신적 희열과 자긍을 그 본질로 하므로 유족으로서의 등록 요만은 본질상 관련이 없다. 다음에 이 법은 물질적 혜택이나 사회적 신분 또는 지위상의 혜택을 명예회복의 내용으로 하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말씀드리면 통합농민혁명의 역사적 의회에 관해서는 사상적 배경, 역사학사의 해석, 정치인의 의도 등에 따라서 부정적인 평가와 긍정적인 평가가 심하게 대립되어 왔습니다. 통합농민혁명을 기념 계승하는 민간 단체들은 이 갈등을 입법적으로 해소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공감을 했고요. 결국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특별법을 제정하는 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126조 넘어가서요. 두 번째 문단에서 하지만 국가보훈처의 견해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법은 1895년 을미의병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본특별법은 1894년 3월부터의 통합농민혁명 참가자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국가 정책에 따르면
해석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에는 동학농민혁명 참가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동학 관련 단체들이 100주년 행사를 끝내고 결국 특별법 제정운동을 벌였고 많은 학술 세미나와 여러가지 설득한 노력을 통해서 2004년에 3월에 결국 도특별법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129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특별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로 3월달 봉건체제 개혁을 위해서 본부에 한 것을 시작을 해서 이른바 2차 9월달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게 한 봉기,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 혁명,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1차 봉기는 3월달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1차로 봉기한 사건이라고 하고요. 2차 봉기는 그해 8월달에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봉기한 항일 무장 투쟁이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특별법에서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정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고부분기, 음력으로 1월달에 발생한 고부분기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항 역사왜곡 문제인데요. 현재 8종 거민장 한국 국사교과서에는 고부분기가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이라고 표기된 것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7개는 단순히 밀란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혁명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넘어가서요, 다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부분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여러가지 상징적인 사건이 많이 드러나 있는데요. 1894년에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포괄하는 용어가 동학농민혁명인데, 주요 사건으로는 고부분기가 있죠. 무장기포, 백산봉기, 황토현 전승, 이게 이른바 1차 봉기인데 이게 시기적으로 굉장히 아주 밀접되어 있고 계속적으로 연이어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차 항일운동이 발생했죠. 고부분기는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민초들이 아래에서부터 일으킨 혁명의 효시다. 고부분기에는 동학농민혁명의 상징적인 사건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특별법은 고부분기의 역사적 가치를 간과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고부분기에 있는 혁명의 핵심 상징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악인의 화신 조뱀갑이 등장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수탈의 1차로 수탈에 저항한 혁명이었는데 고부군수 조뱀갑의 부패와 탐욕과 확정이 크게 가렸죠. 둘째로 혁명의 지도자 정봉준 장군이 등장하고요. 혁명 모의의 사발통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이 고부분기에 그대로 반영이 돼 있죠. 아까 조강암 전 이사장님 발표에 따르면은 1893년 11월 달에서 날짜는 좀 앞당겨지는 것 같은데 고부분기의 사발통문의 그 정신이 현실화된 것은 바로 고부분기거든요. 전봉준 장군을 중심으로 사발통문 봉기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실행을 했죠. 이 사발통문에는 봉건 사회를 개혁하라는 동학농민혁명의 목적과 방향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 내용은 앞서서 이미 발표가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전봉준 장군 등은 고부농민 봉기 개입 단계에서부터 기존의 농민 저항, 농민 봉기와는 차원을 달리하는 확대된 봉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셋째로 말목장터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부분에 농민들과 동학도들이 주축이 되어서
축창과 쟁기와 낫을 들고 말목장터에서 집계를 하면서 본격적으로 실행을 하게 됐죠. 넷째로 농민구들은 고구분수 조병갑의 학적의 근거인 만석보를 파괴했습니다. 조병갑이 이 만석보를 세워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중과를 해서 문제가 생겼죠. 다섯 번째로 이전에 봉기하는 차원을 달리해서 농민군들은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모기구를 부수고 무장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로 농민군들은 전부 양곡창고에서 쇠곡들을 꺼내서 농민들에게 분배를 해줬죠. 그 후 사건들은 조선 말기에 발생한 고부 봉기는 봉건 체제를 개혁하기 위한 혁명적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선 말기의 조정은 발칵 뒤집어졌죠. 이후 안핵사 이영태 탄압, 무장기포, 백상봉기, 황투현 전승, 전두성 입성, 전조화약, 집강소 설치, 청일전쟁과 일본군의 개입, 그리고 일제히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봉기, 공주 우금치에서 일본군과의 전투 및 봉합농민혁명으로 패전, 지도자들의 최후 등으로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동학농민혁명군은 이듬해 1895년에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서 의병운동에 가담을 했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해서 이완의 혁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봉건운동과 항일운동은 우리나라 근대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과제였었는데, 동학농민혁명은 민초들이 1894년에 이 두 가지 과제를 위하여 들고 일어난 사건이지요.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아주 특별하고 자랑스러운 사건입니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약 1년에 걸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전부 포괄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목적과 방법과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정과 부패, 폭정이 원인이 돼서 고부봉기라는 결과가 발생을 했고, 고부봉기의 불씨가 무장기포를 발화시켰고, 이 불길이 백산봉기로 번졌고 황투현 전투로 확산되었습니다. 황투현 전승이 원인이 되어서 집강소 자치의 결과가 발생했고요. 이후 일본군의 개입이 원인이 되어서 항일 무장투쟁의 2차 봉기가 발생했습니다. 비운의 공주 우금치 패전을 해서 혁명 사건은 끝나고 항일 의병운동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이처럼 고부봉기는 봉건 제도를 개혁하는 결정적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고부봉기에는 혁명의 원인과 목적과 방향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고부봉기는 혁명의 확산의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혁명에서 고부봉기를 제외시키는 것은 나무에서 뿌리를 제거하는 것처럼 혁명의 생명력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말기의 정치 세력과 국제적 정세가 얽힌 관계 속에서 고부봉기의 반봉건주의는 반제국주의 운동과 항일 운동으로까지 확산 승화되는 씨앗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고부봉기를 제외시킨다면 혁명의 계승 발전을 불완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미화하는 혁명이지만 우리나라 근대사, 현대사, 우리나라 민주화 과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인권 존중 사상, 반부패운동, 반봉건운동, 반제국주의운동, 일제감정기 독립운동, 해방 이후 민주화운동, 지방자치권리, 촛불시민혁명 등의 발원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혁명 계승자들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동학농민혁명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문제인데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의 역사 왜곡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죠. 그런데 동학농민혁명에 관해서 특별법과 역사 교과서들은
역사를 왜곡해 놨는데도 사실상 방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2018년 11월 14일 날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개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국회는 역사를 바로잡을 책무가 있는데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도 마찬가지로 왜곡된 역사를 시정해야 되는데 거민정 방식으로 왜곡된 역사를 계속 공인해주고 있지요. 우리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과 역사학자들은 동학농민혁명의 계승, 선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나 교육부, 동학농민혁명 기념재단, 역사학자들이 이제 완전한 혁명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독립유공자법이 예우하는 방법은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이지만 본 특별법이 예우하는 방법은 명예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고부분기를 동학농민혁명에 포함시켜도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고부분기 참여자의 명예회복에 인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의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으로서 동학농민혁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목에 티가 드러났는데요. 그 혁명에서 고부분기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고부분기는 동학농민혁명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고부분기 참여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하자를 보수해서 현행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134쪽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법 개정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부분기를 참여시킬 거냐 아니면 2차 분기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할 것이냐 두 가지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우선 고부분기를 혁명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숫자 하나만 고치면 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정의에 관해서 1894년 1월에 공무원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공개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공개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 참여자라는 취지로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